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뜨거운 법정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오늘은. 네, 신장개혁 김과장, 오늘은 신유진, 장유미 두 변호사와 함께 신과장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요. 장 변호사님. 네. 이게 따끈따끈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계속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뭐 신장개혁에서도 쭉 이 주제를 다뤘다고 하는데 오늘은요. 변호사 두 분이시니까 법적인 쟁점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국가재정은 당연하게도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 사업이라는 게 좀 유동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고 해서 국가재정법 46조 3항에는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어떤 편성이 되지 않았던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시급한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 경우도 종전에 편성된 사업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정말 재해 대책 등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하거나 아니면 필수 경비라 평가가 되거나 하는 경우에 예산 전용이 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6조 3항 1호를 보면 그래도 예산 전용할 수 없는 경우가 규정이 돼 있는데 당초에 예산에 계상되지조차 아니했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 전용을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수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애초에 예산에 편성조차 되지 않았던 처음부터 계상되지 않았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법적으로는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위배해서 굳이 인수위 단계에서 옮기게 된다면 이게 국가재정법 위반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 변호사님 그러면 근데 이게 보면 어쨌든 집무실 광화문이라고 처음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옮기겠다고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우긴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장 변호사님이 짚어준 것처럼 이게 논쟁이 될 수 있느냐, 위법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집무실 이전을 인수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 요 해석에 좀 달라질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나오면서 아직 인사를 여기 청취자 여러분들께 못 드려가지고 제가 소개를 안 해주시고 그냥 제가 소개를 두 분을 신유진 장님 두 제가 매주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런가? 예,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여러분 한 명이라도 빨리 더 접속을 하셔야 제가 또 다음 또 땜빵으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 베타 정도로. 네, 여러분 저에 대한 좋은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우리 PD님께서 자주 전화 주시지 않을까? 제가 가끔 베타로 나오거든요. 신장개혁. 네, 자주 뵙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위에서 그러면 이게 과연 집무실 이전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인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그러면 살펴봤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은 이 7조의 업무가 나와 있어요. 업무가 인수위의 업무 이 범위 내에 과연 들어간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1호는 정부의 조직, 기능, 예산의 현황 파악 이거 아니겠죠. 2호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이것도 아니겠죠. 3호는 대통령의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 이것도 아니겠죠. 4호 대통령 당선인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5호가 있습니다. 아직 담지 못한 게 있으면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거를 처음에 김은혜 대변인도 이 조항을 들고 나왔던. 그런데 이제 열거된 게 있다면은 앞에 것을 유추해서 이런 정도의 범위가 필요한 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보통 우리가 이제 법전에 쓰인 걸 해석할 때 그런 방법을 쓰죠. 네, 그 열거된 거 뒤에 나오는 그 밖에 기타라고 하면은 그 앞쪽에 있는 것을 준하는 정도의 범위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집무실을 이전하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할지언정 인수위의 권한이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지 않나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국가재정 중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인수위의 직무 권한 범위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해석이 됩니다. 일단 다툼이 어떤 조항 때문에 있는지 기타 필요한 사항에 과연 이것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신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이제 막대한 재정 얘기를 마침 하셨어요. 장 변호사님, 윤 당선인 측에서는 예비비로 집무실 이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인수위에서 예비비를 신청해서 집행하는 건 그럼 가능한 겁니까? 일단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법률에 따르면 일단 이게 업무 범위인지 여부조차 사실 다툼이 있고, 그리고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인수위법 시행령에 규정이 있긴 합니다. 예산 지원을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어느 경우냐. 이 대통령 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가 좀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게 됐다.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이것도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면 뭐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나 차량 필요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의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수준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 지금 뭐 국방부에서 추계한 것만 보더라도 뭐 5천억이란 얘기가 나오고,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뭐 400억, 500억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인수위 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느냐, 이 근본적인 법적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고요. 설사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사용 신청 내역을 받아서 심사 조정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사실상 지난주 일요일 날 뭐 이제 지휘봉을 갖고 이 당선인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로 그 이틀 뒤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인수위에서는 이거 협조하기 위해서는 이틀 뒤 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시급하니 속도 조절을 하자라면서 또 이게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은 일단 인수위가 과연 집무실 이전을 할 예비비를 신청할 권한이 있느냐, 이걸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장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업무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 그런데 이 예비비라는 자체가 제가 이제 법률도 그렇지만 시행령도 전부 살펴봤지만 그 인수위에서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를 예비비를 계상해서 협의를 해서 행안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해라라는 게 있어요. 아, 인수위가 쓰는 인수위 업무라는 데 필요한 돈이라는 거죠? 인수위 업무를 필요하는데 집행하는데 필요한 돈이고, 이거는 그리고 지원 선례에 비추어서 그 규모를 책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시행령 8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가 직접 어떤 예비비를 신청할 권한은 없다. 그 사업을 계획할 수는 있겠지만 예비비 신청 권한 자체가 법령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일단 선례는 사실 근데 선례가 없는 일을 하지 말란 법은 또 없으니까. 그리고 굳이 이제 윤당설이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인수위 업무지만 청와대에서 협조를 안 하면 인수위 사무실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인수위 업무로 넣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건 뭐 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인수위 예산 자체를 지금 발표를 하면서 인수위 예산이 기존 뭐 선례와 비추어서 지금 말이 안 되는 금액을 지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보도가 새롭게 나왔는데, 기존 선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인수위 예산을 가장 적게 쓴다라고 하면서 22억 정도 잡았다. 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수위 예산은 적게 쓰니까 추가적으로 근데 이거 적게 쓰니까 저걸 쓰게 해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액수가 크잖아요. 그런 기조는 아니었지만 뭐 기존 정보들과 인수위 예산 자체를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수위가 쓸 수 있는 인수위에서 쓰는 예산인 거지 이런 예비비 신청 권한 자체는 없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 변호사님 기왕에 이제 뭐 주장을 덧붙여 주셨으니까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자, 인수위 사무실 쓰는 거 말고 국방부로 들어가겠다고 애초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방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워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이거 형법 위반 아니냐, 직권남용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기 되게 쉬운 게 의무 없는 일,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은 그 직권남용이다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직권남용인지에 대해서는 딱 법조인들은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죠, 이거는. 이것까지는 아니죠. 네네네. 그래서 있는 직권을 남용해야 직권남용이지 없는 직권을 남용하면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직권의
해당하는지 나가라는 것이 직권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된다면은 이건 좀 어렵다. 그럼 다만 또 공무원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법조인들이 이 직권남용이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대법원에서 좁게 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적용되기 쉽지 않지만 이제 그 논리 직권남용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에 의하면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하는 거 이거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인수위에서는 이게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집무실 이전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예. 들으신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요. 네. 이런 겁니다. 인수위가 과연 국방부 이전을 요구할 만한 권한이 있어? 아예 없다고 치면 남용하는 문제. 것도 안 되지만 또 없는데 그럼 옮기라고 요구한 것도 이상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본다라면 남용의 여지도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역시 법은. 자, 그런데 장 변호사님. 그 직권남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권한쟁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어느 경우에 많이 하는 거냐면 각 이제 국가 기관들끼리 이해관계가 상반돼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 간에 또 뭔가 분쟁이 있을 때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이런 게 전형적인 건데 그렇다면 국방부가 만약에 나가는 것이 법령에도 위배되고 그 부분을 법적으로 다투고 싶다면 그 대상자가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거냐. 나아가서 대통령 신분이 되면 다툼의 상대방이 대통령이 된 전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법적으로는 좀 해결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만약에요. 지금 이거는 뭐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대통령이 된 뒤에 집무실 이전하는 건 관계는 없잖아요. 본인의 분명히 권한 범위니까. 근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라고 하면 그때도 국회 동의 없이는 어려울 걸까요?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까 국가재정법 등등을 보더라도 사실상 예산이 편성돼서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된 것에 따라서 그 프로세스를 지켜야 사실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 집무실을 사실 옮긴다고 했을 때 5년만 쓰고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정권이 설사 바뀌더라도 아니면 유지가 되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그 부분을 연장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국가의 대계획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국회 의결권과 심의권, 예산의 의결 심의권을 갖고 있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와의 협조 그리고 관계 법령의 준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청취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까? 뭘 그렇게 시시콜콜 따지고 있냐? 변호사들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변호사들 업무가 참 그래요. 아유. 신 변호사님 이렇게 우리끼리 따질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당선인하고 대통령하고 만나셔서 대신에 이제 저희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 문제 안 생기게 좀 잘 풀어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만나서 사실은 뭐 어떤 협상의 자리는 아니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왜 조건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또 직접 또 발표까지 이제 물론 대변인이 읽었지만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것 저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거를 안 들어주면 안 만나겠다. 그리고 만나봤자 뭐 만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부추기는 것보다는 두 분이 만나서 그런 뜻이 어떠한지에 대한 타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변호사들이 나와서 법조문까지 읽어가면서 이 상황을 해설하는 일을 안 시행령까지 다 읽으면서 있습니다. 좀 이것도 뭐 놀라운 소식이긴 한데 조금 좀 뉴스를 좀 바꿔보죠. 사이면 뉴스에 이게 좀 술을 많이 드신 20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행인을 휴대전화로 때려서 좀 다치게 한 사건까지 있었는데 가해자 구속됐다고 하네요. 신 변호사님 사건 경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도 이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너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게 이 술에 만취한 여성이 지하철 내에서 이제 마스크를 내리고 침을 뱉는 행위를 하자 이걸 제지하는 60대 남성이 있어서 60대 남성과 실갱이를 하다가 그 휴대전화로 마구 머리를 이제 상해를 가해서 다치게 했는데 심지어 이제 계속 도주할 염려가 있다 보니까 구속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장 변호사님 이게 뭐 사실 휴대전화 딱딱하신 거 맞잖아요. 금속 재질도 분명히 있고 그럼 다른 걸 쓰더라도 사람 머리 때리면 그 다칠 거라는 건 충분히 뭐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혹시 얼만큼 술에 취했느냐 이런 것들 좀 따져보긴 할 텐데 앞으로 재판이 열리면 일단 그러면 이 가해자 여성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거죠? 일단 경찰 단계에서 특수상해죄로 입건을 해서 지금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일반 폭행이나 상해죄로 의율하지 않고 특수상해로 본 것은 말씀하신 대로 휴대전화로 가격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이 피해 남성분이 60대신데 머리에서 피가 상당히 좀 많이 출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수해 내리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물론 뭐 재판 단계에서 내가 만취해서 제대로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많은 부분이 참작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과거에도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됐는데 과거에는 형법에 이걸 필요적 감경,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재량 없이 심신미약으로 인정하면 그냥 양형을 감경해 주도록 돼 있었는데 워낙 논란이 많이 되니까 지금은 재량에 맡겨서 할 수 있다로 법률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심신미약은 본인이 그런 상황을 초래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책임주의 원칙상 많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 특수상해죄로 지금 의율이 되고 있는데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몇 년 이상형으로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건 상당히 엄중하게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받게 되면 뭐 선처를 받으면 집행유예가 최고로 이 양형우에 있어서는 잘 나오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엄벌은 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치신 분도 다치신 분이고 왜 그 술을 드시고 이런 행동을 하는 바람에 본인의 신상에도 큰 어떻게 보면 좀 위험을 맞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법정에서 다퉈질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술에 취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 말고 결국에는 휴대전화 이거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이냐고 아니면 무기냐 이렇게 좀 그걸 다투는 것에 달릴 것 같은데 저희들 이제 형법 공부할 때 다 변호사들이니까 그렇죠. 어떤 물건은 위험한 물건이고 어떤 물건은 아닌가를 막 객관식으로 맞아요. 이제 뭐 분필은 거기에 해당하냐, 뭐 칠판 닦기에는 해당하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네, 당구큐 때. 네, 당구큐 때는 되냐. 고춧가루. 뭐 이 칼을 들었을 때 어느 쪽으로 때렸을 때 위험하고 어느 쪽으로는 때렸을 때 안 위험하고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네. 자, 두 분 보시기에 이 휴대전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신 변호사님부터. 네, 이 휴대전화라는 거는 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이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했을 때는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한 물건이다. 그리고 이 휴대전화 자체가 단단하잖아요. 금속성이 재질이 있고.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이거를 소지하고 폭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로 적용한 판례도 좀 있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피해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시고 이 좀 영상을 계속 끝까지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장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그렇습니다. 휴대전화라는 게 이제 곡면 처리가 돼 있고 모서리로 뭐 가격을 했을 때 이게 또 신체의 어느 부위를 가격했는지에 따라서 법원이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했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머리를 가격한 경우에는 이 신체에 굉장히 크게 다칠 것이 예견 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한 것이라 특수상해다라는 데에는 일관되게 입장이 모아지는 것 같고 저도 신 변호사님처럼 휴대전화라는 건 세게 가격을 하면 거의 벽돌과 물리력 수준이 비슷하다고 평가를 받는데 이 부분은 특수상해죄가 아마 공소유지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들으신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같은 휴대전화라고 할지라도 이걸 이용해서 어느 쪽을 공격을 했느냐에 따라서 법원에서 적용하는 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그렇죠. 이제 상당히 많이 다칠 정도로 공격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네. 두 분 변호사님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사건 보고 찾아보니까 휴대전화를 이용한 호신술을 가르치는 격투기 도장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위험한 물건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판례에서도 그 휴대전화로 머리를 가격한 거거든요. 수차례 같은 부위를. 그래서 이제 아무튼 두피가 이제 찢어져서 뭐 바늘로 꿰매기도 하고. 근데 이 사건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예를 들면 소지한 손은 여기고 다른 손을 때렸어. 이 정도 특수상해 안 되겠죠. 휴대전화 소지하고 잠깐 이렇게 툭 쳤어요. 그럼 이건 특수상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지한 방법이라든지 폭행의 정도라든지 이런 거를 비교해 보자면 이거는 특수상해가 됩니다. 지금 과거의 판례 문구가 저는 굉장히 좀 정말 와닿는데요. 장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변호사들은 그런 얘기를 당연히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걸 뭐 머릿속으로 뭐 외워서 알고 있지만 아직도 가끔 이제 사회면 나오는 뉴스 보면 왜 이러셨을까 하는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특수상해가 인정된 과거 사례 그 네. 판례 문구도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특수상해라는 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이 폭행 행위를 하고 상해를 초래했을 때 했는데 보통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했을 때 흉기, 뭐 칼이나 뭐 도끼, 망치 이런 걸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굉장히 폭넓게 인정이 됩니다. 이를테면 당구큐 때도 원래는 뭐 당구 칠 때 위험하게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지만 그 용도를 벗어나서 가격의 수단으로 썼다라고 하면 이게 특수상해 내지 폭행이다. 인정한 판례가 있고요. 맥주병 당연하게도 이걸 깬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날카로울 수 있어서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사례에서도 실제로 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한 여성분이 화가 나니까 본인 그 하이힐을 벗어서 상대방 눈을 가격하는 아이고. 기록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중상해로 기소를 했었는데 이것도 특수상해로 기소가 됐던 선례가 있고 심지어 가해자는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상의 도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용법을 달리해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는 가중처벌되는 흉기로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벌금형도 없이 실형만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정치자분들 이 게시판에 보니까 흉기다 아니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이제 법률 용어로는요. 흉기는 아닌 겁니다. 칼이나 총 같은 것만 흉기로 부르고 이렇게 휴대전화 같은 게 위험하게 쓰일 때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는데 대신에 법적인 평가는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게 맞아요. 붙일 뿐이지 형량은 똑같거든요. 피해야겠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런 위험한 물건을 쓰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주시기 우리가 바랍니다. 방송이라서 일부러 위험한 물건이라 말한 게 아니라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입니다. 네네네. 법률 용어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네. 저 사람들이 흉기라고 말을 못하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아닙니다. 있는데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입니다. 네. 자, 신장기업 신과장은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셨던 신유진 변호사님 특별히 이름 다시 불러드리고요. 네. 아마 고정이신가 봐요. 정유미 변호사님. 네, 저 고정입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